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나라에서 왜 매년 수만 명의 인재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현재 뉴질랜드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인 60만 명이 바다 건너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 지역 수준의 인구 유출률입니다. 천국 같은 풍경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과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적 위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 푸른 자연, 안전한 사회, 높은 삶의 질까지 갖춘 이곳은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선진국입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떠 있는 두 개의 섬으로 가장 가까운 대륙인 호주와도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530만 명으로 서울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인구 규모가 첫 번째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인데 뉴질랜드는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농업뿐이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말이죠. 하지만 현대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최신 트랙터와 자동화 장비로 넓은 농장을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금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적인 금융 거래를 하려면 왜 멀리 떨어진 오클랜드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나 같은 영어권이면서 더 큰 시장을 가진 호주 시드니가 훨씬 매력적이었죠. 이런 현실 때문에 뉴질랜드 경제는 점점 특이한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관광업, 지역 서비스업, 그리고 놀랍게도 부동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전체 경제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집을 짓고, 팔고, 빌려주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인구 53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뉴질랜드인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해도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는 인구가 5배나 많고 훨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호주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나라 사이에 거의 제약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특별한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는 선택이 명확했습니다. 제한된 기회와 높은 집값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호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아름다운 환경과 안정성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고립과 기회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운명은 애초에 지도 위의 위치에서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리적 조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떠 있는 뉴질랜드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호주와도 2,000km나 떨어져 있고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는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립은 뉴질랜드를 독특하면서도 취약한 경제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이거나 목축을 위한 초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은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규모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조차 인구가 170만 명으로 부산광역시보다 작습니다. 수도인 웰링턴은 40만 명,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38만 명 수준입니다. 이런 도시 규모로는 전문 서비스업이나 첨단 제조업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류 비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려면 엄청난 운송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비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근처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부피 대비 가치가 높은 특수 농산물이나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 호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구가 뉴질랜드의 5배인 2,600만 명이고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들은 각각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같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산업 기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가르는 태즈먼 해는 폭이 1,600km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이 좁은 바다가 만든 경제적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쪽은 다양한 산업과 무한한 기회가 펼쳐진 대륙 경제, 다른 쪽은 농업과 관광에 의존하는 섬 경제였습니다. 1973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양털, 쇠, 고기, 유제품을 주로 영국에 수출하던 뉴질랜드에게는 경제적 생명줄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는 1983년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가까운 경제관계 협정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사실상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인력의 자유이동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은 호주에서 비자 없이 일하고 집을 사고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국민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죠.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제 실질적인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뉴질랜드의 미래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는 더 큰 기회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호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뉴질랜드는 이들을 붙잡아둘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야심찬 젊은 전문직들에게는 성장의 한계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 조건과 정책적 선택이 결합되면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재를 이웃나라로 수출하는 기이한 시스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뉴질랜드 정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업 중심의 보호무역 체제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경제 자유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의 이름을 따서 로저노믹스라고 불린 이 정책은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었으며 정부 재정도 건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부동산업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세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고 집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반면 이웃나라 호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집값의 3% 정도를 인지세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야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붙는 일종의 거래세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집을 사려면 $15만,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내야 했죠. 이런 세제 차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유한 호주인들이 뉴질랜드로 몰려와 투자용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주 달러가 뉴질랜드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뉴질랜드 부동산은 저렴하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부유층들도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이면서 동시에 거주권도 얻을 수 있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큰 매력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이 일반 가정의 연소득 10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평범한 가정이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소득을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다른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뉴질랜드인들에게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고소득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아닌 이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부동산 중개업, 금융업이 모두 주택시장과 얽혀 있었고 일반 가정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냉정한 계산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호주에서는 급여 수준도 높고 다양한 산업 덕분에 승진 기회도 많았습니다. 집값은 비슷하게 비쌌지만 적어도 소득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훨씬 컸죠. 정부는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2018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높은 집값 구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수가 만든 이 구조적 함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야심찬 인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뉴질랜드는 점점 더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 들어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가 조국의 등을 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매년 4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떠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고학력 전문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서 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던 그녀의 연봉은 7만 뉴질랜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그녀 연봉의 8배가 넘었습니다. 사라는 결국 시드니로 이주했습니다. 같은 경력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에서는 경력 발전의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더 큰 병원, 더 다양한 전문 분야, 더 나은 연수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 공학계, IT 업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을 졸업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30% 이상이 졸업 후 2년 이내에 호주로 향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인재 유출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타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만 달러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치자마자 호주로 떠나면 그 엄청난 투자가 고스란히 호주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섰고 교사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건설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외 인력 수입에 나섰습니다. 필리핀에서 간호사를, 인도에서 의사를, 중국에서 엔지니어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무려 25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뉴질랜드에 정착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방편에도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 상당수가 뉴질랜드를 호주 이주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호주 거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백도어 이민 루트가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 웨이의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2017년 기술 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한 그는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멜버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하지만 제 전문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급여도 30% 이상 높아요. 무엇보다 같은 업계 동료들과 네트워킹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회전문 이민 현상으로 뉴질랜드는 기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들어오고 수만 명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젊고 숙련된 인력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인력 공급이 중단되자 병원, 학교, 농장,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해외 인력으로 메워지던 구멍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죠. 이 시기에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주에 뿌리를 내린 60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호주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재 유출이 뉴질랜드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단순히 인재들이 떠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였습니다. 2010년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비율은 18%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젊은 뉴질랜드인들의 대량 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한 호주인들의 유입이었습니다. 부유한 호주 은퇴자들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환경과 저렴한 생활비의 매력을 느껴 이주해온 것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보장 시스템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를 떠받칠 젊은 납세자는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10년에는 은퇴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4.2명이 부양했다면 2025년에는 3.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경험 많은 의료진들이 대거 호주로 떠나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클랜드 시립병원의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6시간을 넘어섰고 응급하지 않은 수술의 대기 기간은 1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간호사 부족 문제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에서 필요한 간호사 수는 5만 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는
4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8천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죠. 정부는 필리핀과 인도에서 간호사를 대거 영입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도 몇 년 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호주로 재이주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테랑 교사들이 호주의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나면서 뉴질랜드 학교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의 교사 부족이 심각해서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해당 과목 수업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료와 교육 서비스가 나빠지자 젊은 가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호주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정들에게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정적인 이주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택 시장도 기형적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구매층이 줄어들면서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유한 해외 투자자들과 은퇴한 호주인들이 주요 구매층이 되면서 현지 젊은 세대와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사회는 극명한 이중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의 자산가들이, 다른 쪽에는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이민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과거 뉴질랜드 사회의 중추였던 중산층 전문직들은 대부분 호주로 떠난 상태였죠. 정치적 구조도 왜곡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60만 명의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본국 선거에서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어떤 정책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구조적 변화를 막는 정치적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뉴질랜드 고유의 마오리 문화와 키위 정체성을 계승할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나라는 점점 더 고령자를 위한 은퇴촌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혁신과 도전보다는 안정과 보존을 중시하는 보수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갔죠. 이런 총체적 변화는 뉴질랜드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역동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이 떠난 사회에서는 기존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뉴질랜드와 비슷한 조건에 있던 다른 작은 선진국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지리적 여건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몇몇 국가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일랜드의 변신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1980년대까지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와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구 400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고 젊은 인재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영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유럽의 가난한 친척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대담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율을 12.5%로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평균이 3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동시에 영어권이면서 유럽연합에 속한다는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대량 채용했고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켈틱 타이거라고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뉴질랜드보다 6%나 높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때 영국으로 떠났던 젊은 아일랜드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리버스 마이그레이션, 즉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또 다른 성공 모델을 제시합니다. 뉴질랜드보다도 훨씬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시스템과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인재를 잃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들 성공 국가와 뉴질랜드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작은 규모를 약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작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민첩성을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인재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해외로 떠난 자국민들을 글로벌 아일랜드 디아스포라로 조직화해 본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전수받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 교육에 투자하는 동시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정책 방향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두보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닌 일방적 의존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제 정책에서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췄고, 싱가포르는 금융업 특화를 위한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부동산 투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줘서 실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교육과 인력 개발 전략도 달랐습니다. 싱가포르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수학, 과학, 기술 교육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해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보면 뉴질랜드의 문제는 단순히 지리적 불리함이나 작은 인구 규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전략 비전의 부재와 안일한 정책 선택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전략과 과감한 실행력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뉴질랜드의 상황에도 희미하지만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질랜드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격 근무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이 더 이상 절대적인 약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오클랜드에 살면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노트북과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전문직들이 뉴질랜드의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사회의 매력을 느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켓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이 우주항공 기업은 소형 위성 발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뉴질랜드의 넓은 공간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 환경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축업을 넘어서 식물성 단백질, 수직 농장, 지속 가능한 양식업 등 첨단 농업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기술 분야에서는 뉴질랜드가 세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출범한 새 정부는 뉴질랜드 인재 귀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귀국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소수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기술 중점 투자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젊은 인재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고,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승 속도는 확실히 둔화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지역별 특화 전략의 등장입니다. 오클랜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허브로, 웰링턴은 창작 산업과 영화 제작의 글로벌 거점으로, 크라이스트처치는 남극 연구의 국제적 기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한계를 인정하되 특정 틈새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뉴질랜드 출신 기업가들이 모국의 벤처 캐피털을 설립하고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 선도국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 수단들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기술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과연 뉴질랜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미 호주에 정착한 60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대규모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기존의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뉴질랜드의 편이 아닙니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회 보장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전에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릴 시점이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경제 위기를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왜 스스로의 미래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사태의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라는 축복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자산인 젊은 인재들을 잃게 되었죠. 부동산 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근본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적 관성이 결합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갈 젊은 세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국도 놀랍도록 비슷한 위험 신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 늘어나는 청년층의 해외 이주, 부동산 중심의 기형적 경제 구조, 그리고 기존 시스템 유지에만 급급한 정책 기조는 뉴질랜드가 겪은 문제들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험이 절망적인 미래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 기술 혁신의 가속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같은
전 지구적 변화들은 작은 나라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는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과감한 실행력만 있다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뉴질랜드는 지금도 여전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다양한 정책 변화와 산업 혁신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미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으며 안주는 곧 쇠퇴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경쟁력은 아름다운 환경이나 안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안정과 성공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특히 한국처럼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 변동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 새로운 성장 동력 부족 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이 뉴질랜드의 문제와 놀랍도록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정성과 혁신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